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 비육을 하다 보면 도체중은 큰데 이에 비해서 등심 단면적이 작은 소가 있고, 반면 도체중은 보통인데 유독 등심 단면적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깃소들이 존재합니다. 근육이 울퉁불퉁한 소, 덩치가 큰 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우나 와규에 비해서 덩치도 크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소들은 등심 단면적이 한우에 비해서 어떨까요? 네, 등심 단면적도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런 소들의 등심을 들여다보면 한우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근내지방이 거의 없는 근육 위주로 등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들의 몸을 이루는 근육들은 근성장이 빠르지만 근내지방을 잘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장이 매우 빠른 소와 느린 한우의 중간 형태인 소들의 등심은 마블링이 적당히 끼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앵거스와 같은 품종은 적당한 근육과 근내지방이 있고 등심 단면적도 적당히 큽니다. 이런 차이는 등심을 이루는 근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과거 영상에서 다루었던 적색근이라고 불리우는 타입 1 근육과 백색근이라고 불리우는 타입 2 근육이 어떤 비율로 등심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등심의 성향은 달라집니다. 먼저 백색근은 근육의 섬유다발은 크지만 반면 주변에 지방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성장이 빠른 소들은 등심이 크면서 근내지방이 없는 이유가 주로 백색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우는 백색근인 근육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색근이 높은 비중으로 섞여 있습니다. 등심 단면적은 근육과 근내지방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육은 주로 소의 어린 시기에 빠르게 자라고 근내지방은 비육의 후기로 갈수록 더 발달하기 때문에 백색근 위주로 발달한 소들의 등심 단면적은 초기에 빠르게 자라고 후반에 근내지방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들은 단기간 빨리 키워서 출하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한우나 와규와 같은 소들은 어떨까요? 백색근과 적색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등심이 커지는 것은 백색근의 영향으로, 후반에 등심이 커지는 것은 적색근 주변에 근내지방이 같이 발달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근내지방은 비육의 전 기간에 늘어나지만 특히 24개월에서 28개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기에 출하하면 근내지방도 부족하고 근내지방이 늘어서 생기는 등심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떨어져서 등심 단면적이 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이제 등심 단면적과 유전적인 영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의 품종마다 유전적으로 달라서 등심 단면적을 이루는 근육의 종류가 다른 것처럼 같은 한우라도 유전적 차이를 구분해서 한 줄로 쭉 세워본다면 분명 극단의 끝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근섬유의 조성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각각 서로 다른 조성의 근육 타입을 가진 극단의 두 마리의 한우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등심 단면적과 근내지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색근의 비율이 높은 한우는 근육의 성장에 따라 등심 단면적에 영향이 큽니다. 근육은 육성기와 비육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므로 이런 경우 초반에 등심 단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비육 후기로 가더라도 크게 근내지방이 늘어나지도 등심 단면적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누적되는 에너지는 등지방을 더 키우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색근의 비율이 높은 한우는 근육의 성장은 느립니다. 그래서 육성기와 비육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등심이 작지만 비육 후기로 갈수록 근내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등심 단면적도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적으로 개량이 잘 된 농가일수록 비육 기간이나 사양 관리의 방식에 따라서 비대해
근내지방과 등심 단면적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농장이 충분히 개량이 잘 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양관리와 사육기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근내지방과 등심 단면적이 동시에 개선되는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를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등단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등심 단면적을 도체중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체중이 500kg인 비육소의 등심 단면적이 각각 100과 120인 경우 등심 단면적이 100인 소는 등단비가 0.2, 등심 단면적이 120인 소는 등단비가 0.24가 됩니다. 즉, 등단비가 높을수록 비육소로서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등단비 또한 유전과 사양관리 모두 영향을 받는데 먼저 유전적인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내지방이 잘 발달한 한우라고 해서 모든 부위가 근내지방이 잘 발달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한우 고기라도 마블링이 잘 발달한 부위와 마블링이 없이 거의 살코기로만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근육의 기능적 차이에 따라서 각각 적색근과 백색근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색근은 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근육에 잘 발달하고 백색근은 움직임이 많은 근육에 발달합니다. 즉,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부위인 등심은 적색근이 잘 발달해 근내지방이 잘 차고 반면 한우에서 움직임이 많은 근육들은 백색근이 발달해 근내지방이 잘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으로 적색근의 비율이 유독 높은 소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근내지방이 잘 발달하는 소는 등심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모든 근육에서 적색근의 비율이 높고 백색근은 낮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적색근은 근섬유가 작고 근내지방을 많이 품는 근육이므로 등심처럼 근내지방이 잘 끼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지만 나머지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근육은 백색근의 비율이 작아서 전체적인 덩어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등심은 크고 도체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등심을 도체중으로 나눈 등단비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가 보통 사이즈로 보이는데 도축을 해보면 등심 단면적도 크고 마블링은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만약 소의 몸을 이루는 근육이 적색근이 적고 백색근이 전반적으로 높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등심은 적색근이 적고 백색근이 많아서 등심이 근내지방으로 커지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등심 단면적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반대로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근육은 많은 백색근의 영향으로 도체중은 더 커져서 상대적으로 등단비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출하 전에 도체중이 엄청나서 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등심 단면적이 작다면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 등단비라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인데 이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도체중이 작아야 등심이 커진다거나 도체중이 커서 등심이 작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결과의 해석과 관찰에서 생기는 오류인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체중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든지 등심이 최대한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다만 유전적으로 뛰어난 경우에는 간혹 보통 소들을 뛰어넘는 등심 사이즈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유전적으로 개량이 잘 된 소들이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등심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내지방이 몸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우에서 근내지방이 잘 발달하는 부위와 그렇지 않는 부위가 존재한다면 그 중간 성격의 부위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그 중간 성격의 근육까지는 크게 마블링이 발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근내지방이 잘 발달하다 보면 그 부위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마블링이 꽤나 잘 차게 되는 것입니다. 도축한 소 중에 정말 마블링이 좋아서 평상시 구이용으로 잘 안 쓰는 부위까지 구이용으로 써도 되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는 전체적으로 적색근의 비율이 높아서 마블링이 덜 차는 중간 성격의 고기들까지 근내지방이 잘 찬다는 이야기며 이것이 고단가를 받는 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비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고단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특정 과목을 유난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목을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수학을 잘하면 이미 잘하는 수학만 계속하고 영어가 재미있으면 그것만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에서 1등이 되는 현명한 선택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고 약한 과목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한우 비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육 성적은 계량이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나는 계량은 충분한데 내가 혹시 이를 다 발현시킬 만한 사양관리가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양관리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 분들은 세상 어떤 소를 가져와도 나는 비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계량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사양관리 기술에 유전적으로 좋은 소를 접목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등신단면적의 크기는 근육과 근내지방의 합으로 완성되고 육성기에는 근육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사양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내지방을 통한 등심단면적의 상승은 비육기간을 거치면서 일어나며 특히 비육 후기에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충분한 전분 위주의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프로피온산을 늘리는 사양관리를 채택해야 합니다. 근내지방이 잘 발달하도록 개량된 소일수록 사양관리를 통해서 근내지방과 등심단면적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최적의 출하 시점에 따라서 수치 가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육 말기로 갈수록 근내지방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등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계량이 잘 된 소든 그렇지 않은 소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해도 등지방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는 것이 우려되어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첫째로 비육 말기에 조사료의 비율을 줄이거나 조사료를 열이나 미생물로 가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생성되는 아세트산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등지방을 두껍게 하는 아세트산의 생성을 조금 줄이고 반대로 근내지방을 올리는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면 근내지방을 더 올리면서 등지방은 기존보다 더 얇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내지방과 등지방의 영향이 많은 시기가 비육 말기이므로 최소 출하 전 8개월 정도 사용하시면 소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면서 등지방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